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면적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공포, 욕망, 그리고 비극이 뒤섞인 한 거인의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 거인은 여전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한때 세계 제2의 초강대국이라 불리던 나라. 하지만 동시에 21세기의 가장 비싼 전쟁으로 자신의 미래를 태워버리고 있는 나라. 오늘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탱크나 전투기, 로켓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훨씬 더 치명적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경제 전쟁이죠. 러시아를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모순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석유 부국이지만 국민은 가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지만 그 땅 위에서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첨단 무기를 만드는 나라지만 가정집에는 아직 인터넷조차 연결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러시아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약한 나라입니다. 강한 약자, 그게 러시아의 본 모습이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크지만 경제는 작다. 정확한 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 하지만 그 숫자는 1억 4천만 명의 삶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경제의 심장은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이죠. 부패, 독점, 신뢰의 붕괴. 러시아는 자원 면에서 신이 가장 후하게 베푼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금, 석탄, 그리고 핵에너지까지. 하지만 그 부의 70% 이상이 단 몇백 명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올리가르히, 오리강스, 재벌. 그들은 돈만 가진 게 아닙니다. 권력, 언론, 정치까지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죠. 러시아의 자원은 국민을 위해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 은행 계좌로 새어나갑니다. 러시아를 이해한다는 건 모순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석유와 가스, 금과 석탄, 핵에너지까지 이 나라는 자원으로 축복받았지만 국민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도시에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공장이 있지만 시골의 많은 가정은 아직 인터넷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겉으로 강하지만 속으로는 깊이 부서진 나라입니다. 강한 약자. 그것이 러시아의 진짜 얼굴이죠. 서류상으로 러시아의 GDP는 세계 11위. 하지만 그 숫자는 1억 4천만 명의 삶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경제의 심장은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부패, 독점, 그리고 신뢰의 붕괴. 이 나라의 부의 70%는 단 몇백 명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올리가르히, 오리가카스, 재벌이라 불립니다. 그들의 손 안에는 돈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언론, 그리고 러시아의 미래까지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절반을 떨게 했던 초강 대국이 단 몇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거리에는 탱크가 등장했고 레닌의 동상이 쓰러졌으며 수십 년간 지탱하던 이념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붕괴는 경제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던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주인 없는 건물이 되었고 돈의 가치는 사라졌습니다.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AK-47이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러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였습니다. IMF와 서방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의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국가는 손을 떼라. 모든 것을 민영화하라. 무역을 개방하라. 하지만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 국영 공장과 광산, 에너지 기업이
줄줄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은 이미 무너졌고 통화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운 건 옛 소련 관료, 마피아와 연결된 사업가, 그리고 금융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인맥으로 공기업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굶주릴 때 그들은 모스크바의 고층 빌딩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에는 새로운 계급이 생겼습니다. 올리가르히. 그들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인을 사들이고 방송을 장악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1998년 경제는 다시 붕괴했습니다. 루블 가치는 80% 폭락했고 IMF가 긴급 자금 220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그중 50억 달러는 증발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바로 그들의 주머니로. 그리고 무대 위로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1999년 12월 옐친이 사임하며 푸틴이 러시아의 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이랬습니다. 전임 대통령과 가족은 면책된다. 즉, 부패 사면, 러시아는 정의가 아닌 면죄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혼돈이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질서를 가져온 남자였습니다. 임금은 다시 지급되었고 슈퍼마켓은 채워졌고 유가가 폭등하며 국가는 부를 얻었습니다. 2000년대 초 러시아 경제는 매년 7%씩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올리가르히가 나눠 가졌죠. 가즈프롬, 로스네프트, 루코일 모두 크렘린의 손아귀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국가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시장 경제였지만 모든 시장의 주인은 국가였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러시아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은행은 너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 자산조차 만들 능력이 없었죠. 하지만 2014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크림반도 병합, 그리고 이어진 서방의 제재, 러시아는 외국 기술과 자본에서 단절되었습니다. 푸틴은 이를 애국심의 기회로 포장했습니다. 서방은 우리를 시기한다. 이 구호는 국민의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물가는 폭등했고 수입품은 사라졌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이들은 인내하는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마트의 진열대, 은행 계좌, 난방비 고지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무릎을 꿇었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통제 위에 세워진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보다 정부에 맞서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의 에너지 창고이지만 더 이상 혁신을 만들지 못합니다. 기술도, 브랜드도, 미래도 없습니다. 자신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경제는 결국 자신의 국민을 먹어치웁니다. 겉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불평등 지수는 37.5, 하지만 그건 통계상의 착시입니다. 실제로는 부의 60% 이상이 인구의 1%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140만 명이 아니라 140명이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올리가르히들은 애국자 행세를 하지만 그들의 자녀는 런던에서 공부하고 그들의 요트는 여전히 지중해에 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정점에는 푸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이 한번 국경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러시아 경제를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거대한 제국 같지만 실제로는 피로한 거인입니다. 푸틴이 세운 체제는 로마노프 왕조처럼 개인 권력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같은 결말을 반복합니다. 모든 차르는 결국 자신의 국민의 침묵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도시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영혼을 부식시킵니다. 탱크는 건물을 무너뜨리지만 굶주림은 나라를 조용히 썩게 만듭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보면 그 거인의 심장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우리는 이미 무너졌다. 이것은 러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권위적 경제가 결국 맞이하게 되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권력, 공포, 돈, 그 셋 중 하나가 너무 커지면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의 불행 위에 버티는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